제가 저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뭔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대사에서 이제 역사의 어떤 분석의 대상이라는 걸 137억 년 전에 빅뱅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빅뱅까지 그 역사의 시간적 또는 공간적인 규모라는 것을 확대시키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역사계에서의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범위라는 것을 확대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어떤 분이 여쭤보셨어요. 그럼 실제로 이 학문을 가장 먼저 시작하신 분은 누구냐? 어제 혹시 기조연설을 들으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데이비 크리스천 교수님께서 실제로는 거대사라고 하는 개념을 가장 먼저 도입을 하셔서 이제 이 수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분이 맨 처음에 이제 빅뱅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쯤이에요. 그때는 137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정확한 어떤 숫자적인 개념 또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라 그분께서는 137억 년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에 소위 말하는 우주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라는 어떤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이제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학생들에게 수업했던 거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구체적인 컨텐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대사 그리고 이제 현재 거대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거대사는 뭐 어떻게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독자적인 분야라기보다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어떤 학문들 사이에 어떤 가능성들, 특히 상호 가능성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어떤 소위 말하면 소통의 그런 가능성과 모색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가 실제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현상들을 과학에서 접하고 그런 과학적인 지식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소위 말하면 일종의 지식의 홍수로서 쏟아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거대사의 어떤 구체적인 컨텐츠를 결정하거나 또는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과학에서 어떤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이 되느냐 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소위 말하면 지향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거대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내러티브의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서 이제 오늘날의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지식들과 팩트들이 같이 결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들 지겨우신 것 같아서 이제는 좀 구체적인 컨텐츠들을 좀 넘어가고 좀 보편적이고 좀 더 전체적인 이야기로 이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농경 시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수렵 채집 시대에 기술적인 혁신이라든가 발전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가속화의 정도라든가 속도라는 것이 수렵 채집보다 농경 시대에 훨씬 더 빠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는 여러 가지 결과라는 것이 일단 가시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렵 채집 시대만의 또는 농경 시대만의 혹은 산업화 시대만의 어떤 그런 당면 과제라든가 또는 그 사회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독자적인 키워드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술 혁신이라든가 기술의 발전 정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주변 세계 또는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것들의 속도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지구의 형성이라든가 또는 더 나아가 우주의 탄생 이런 것까지 다 함께 실제로는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이라.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는 수렵 채집이라든가 농경이라든가 산업화 사회를 거치게 되면서 결국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주가 만들어지고 우주라는 것이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팽창과 냉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오늘날의 우주의 어떤 형태가 만들어진 것처럼 또는 46억 년 전에 지구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오늘날의 어떤 지구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역사랑도 결국은 수렵 채집부터 근대 산업화 사회를 거치게 되면서 점점 더 규모도 커지게 되고 훨씬 더 복잡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복잡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히 현대사회의 복잡성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해진 어떤 사회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와 또는 더 나아가서 우주까지도 실제로 어떤 하나의 내러티브라든가 하나의 어떤 담론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화 시대는 여러분들 다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우리 뭐 오늘날 계속해서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지구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지구화 시대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구화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인가? 우리는 지구화 시대의 본질이라는 것 또는 그 특징이라는 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 여러분들이 지구화 시대에 실제로는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해 갖고 계신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뭐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든가 민족의 문제라든가 더 나아가서 지구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런 것에 해결책을 주는 혹은 그런 것에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방식이나 시각은 무엇인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구화 시대는 크게 두 가지 시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500년대부터 전 지구화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 1800년대부터 전 지구화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500년대 지구화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콜럼버스가 신대륙으로 건너간 이래로 많은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건너가게 되고 결국은 아메리카 대륙이 기존의 앞으로 유라시아 와 같이 결합이 되면서 말 그대로 지구 하나, 지구 전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글로벌한 경제 단위라든가 또는 어떤 글로벌한 현상이 어떤 소위 말하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하나의 장으로 기능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1800년대부터 전 지구화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앞에서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이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었는데 1800년대가 되면 인간은 그 이전의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실제로는 주변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점이 됐던 것이 바로 산업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인간이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더 많은 측면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800년대 이후부터 이제 전 지구화의 시대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구화 시대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가 하나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어떤 기술의 혁신의 문제, 그리고 이런 기술의 혁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서 어떤 기술의 발전의 문제라든가 기술 혁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끊임없이 나타나는 굉장히 지속적이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뭐 인구 증가라든가 또 상호 관련성의 다양화라든가 또 복잡한 형태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전 지구화 시대에 들어와서 1500년대 혹은 1800년대에만 등장했던 그런 문제들은 아니고요. 앞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뭐 수렵 채집뿐만 아니라 농경 생활을 거치게 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왜 다른 시기보다도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더 실제로는 직면해 있는 우리가 더 빨리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인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술 혁신의 속도 그리고 그런 기술 혁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일종의 영향이라는 것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이 개발되고 그런 것들이 주변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전례 없는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라는 것이고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토지에 매달리지 않아도 또는 오랫동안 일하지 않아도 실제로 어떤 집약화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서도 실제로는 굉장히 이전보다 많은 생산량과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어떤 원천이라든가 새로운 가능성의 어떤 그런 것들도 모색해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산업화를 거치게 되면서 이제 기술 혁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물론 기술 혁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해 왔던 현상이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새로운 많은 변화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변화들일 수도 있고요. 이제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전에 굉장히 오랜 시기 동안 차곡차곡 소위 말하면 토대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어떤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는 것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변화의 규모라는 것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농경 시대를 거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축적이 되어 왔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교환의 규모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이 확대되는 정도라든가 그런 것들에 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는 일종의 빈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범위로까지 확산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업이라는 것이 농경사회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그래프는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1800년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1800년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산업화가 시작됐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실제로는 1800년대를 기점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어떤 소위 말하면 지위라는 것이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럽이라는 것, 뭐 유럽의 여러 국가들, 특히 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마치 그 나라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잘 살았었고 그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독자적이고 오랫동안 잘 발달해온 문화라든가 또는 조직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유럽인들이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은 1850년대를 기점으로 이제 시작이 됐던 것이고요. 보시는 그래프는 실제로 맨 밑에 부분들은 유럽이나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검정색은 빼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빨간색 부분이 오늘날 중국이고요. 노란색 부분이 제 기억으로 인도였던 것 같습니다. 파란색 부분이 이제 유럽의 전체 국가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몇 개 국가들, 서유럽의 국가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그래프의 길이가 차지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정도라는 것을 보시게 된다면 실제로는 1800년대 이전에는 뭐 세계 전체의 부라고 하는 것이 특히 중국이나 인도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다가 이런 것들이 산업화, 특히나 어떤 기술 혁신의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그 발전 정도라는 것을 기점으로 하는 1800년대에 가게 되면 유럽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결국 1800년대 뭐 중반이나 후반부터 결국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기간 동안 유럽의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어떤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 지구화 시대가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시대적인 것들을 토대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1500년대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콜럼버스를 비롯한 많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기 시작하면서 이동하면서 실제로는 아메리카와 유럽의 어떤 특별한 소위 말하는 관계들, 특히 교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유럽이 실제로는 앞으로 유라시아에서는 굉장히 주변부의 어떤 위치 또는 그런 어떤 지위에 있다가 결국 대서양 무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16세기 또는 17세기 더 나아가 18세기까지 유럽이 어떤 소위 말하면 부의 역전 현상을 이루는 그런 어떤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세기 이후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앞으로 유라시아와 같이 결합이 되면서 우리가 단일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상품의 교환이라든가 또는 뭐 인간의 이동이라든가 전염병의 교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앞으로 유라시아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유라시아와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어떤 형태의 그런 교환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술 혁신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변화를 이제 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더욱더 자극한 어떤 하나의 기제로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막대한 양의 어떤 새로운 상품들, 이전에는 유럽인들이 또는 아시아인들이 알지도 못했고 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흥미라든가 관심을 끌게 되기 시작하고요.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인간의 이동이라든가 또는 사상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정말로 전 지구적인 그런 범위에서 전파되고 확산되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기 보시는 지도는 뭐 이 부분하고는 딱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아프리카 서부 해안 지역에서